샬롬. 박문수 전 첫 번째. 재상의 행차를 가로막은 젊은 선비. 재상의 행차를 가로막은 젊은 선비. 비가 오고 있었다. 가마꾼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가마에는 빗줄기를 가리느라 삿갓을 씌워 놓았는데 유난히 키가 작은 사람이 타고 있었다. 가마를 호위하는 사람들의 위세로 보아 지체 높은 벼슬 아침이 분명하였다. 가마에 앞서서 호위꾼들이 길 가는 사람들을 휘휘 내몰았다.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길가로 물러섰다. 그때 맞은편에서 새파랗게 젊은 선비가 나귀를 타고 왔다. 젊은 선비는 호위꾼들의 위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느릿느릿 나귀를 몰았다. 일부러 가마 앞을 막아서는 것 같았다. 그 바람에 가마꾼들이 발걸음을 뚝 멈추었다. 호위꾼들의 인상이 험악해졌다. 저놈이 어느 행차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막아선단 말이야. 냉큼 물러서지 못할꼬. 그런데도 나귀를 탄 젊은 선비는 느긋하였다. 그다지 바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듯 가마 앞에서 어물거렸다. 비켜서라. 명곡대감 행차하시다. 겁을 먹고 길가로 물러나 있던 행인들이 웅성거렸다. 아하, 명곡 최석정 대감이라고. 가마에 탄 유난히 키가 짝달만한 벼슬 아치는 숙종대 최석정이었다. 최석정은 현종 12년 1671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왕명을 전하고 임금에게 올리는 그를 관하라는 부서를 말하지요. 동부승지, 이조 참판, 한성부 판윤은 한양을 다스리는 장관이고 이조 판서를 거쳐 숙종 23년 1697년에 의정이 되었다. 두 해 뒤에는 좌의정이 되어 궁중의 학문과 문화사업을 맡은 홍문관의 대죄학을 겸하였다. 최석정은 성리학은 물론 명나라에서 일어난 양명학에도 두루 밝았고 글씨와 문장에도 뛰어났다. 그리하여 조선 역대 임금의 업적을 담은 국조보감, 속편과 각도의 지리와 풍속을 모은 여지승남을 다시 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 조선에 전해온 산술법을 정리하여 구술학을 펴냈다. 훈민정음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세 정운 도설은 물론 예기 6편도 지었다. 가마 호위꾼들이 젊은 선비를 나귀에서 끌어내려 잡아왔다. 가마 위에 최석정은 새파랗게 젊은 선비를 굽어보며 물었다. 어디 사는 누구인고? 젊고 애띤 선비는 두려운 기색도 없이 꿋꿋하게 대답하였다. 회연방에 사는 박문수라고 합니다. 최석정이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바쁜 행차를 막았느냐? 박문수가 고개를 들었다. 이 가마가 정승대감의 행차인 줄 알았으면 감히 어찌 길을 막았겠습니까? 또한 여럿이 가마를 호위하고 그 가마마저 삿갓에 가려있어 소인은 대감의 행차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문수는 한치의 거리낌 없이 능청스레 말하였다. 어허, 요런 맹랑한 놈 보게. 그래도 그렇지 삿갓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았다니 이놈이 내가 짝달막하다고 아예 놀리고 있구먼. 최석정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감돌았다. 요 맹랑한 선비가 궁금해진 것이다. 그래, 회현방에 방문사라고 했겠다. 무엇하는 위인이고. 아직 별로 내세울 것 없는 한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오나 대감께서 지으신 하락 변수는 달달 외고 있습니다. 하락 변수는 최석정이 구술약에 소개해 놓은 수식이다. 이에 따르면 숫자를 위아래로 옆으로 그리고 대각으로 더해도 그 합이 언제나
똑같게 된다. 그 책을 보았느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숫자의 오묘한 이치를 엿본 듯합니다. 더구나 그 많은 하락 변수에 꼼꼼함과 기발함에 담복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소생에게 그 이치를 깨우쳐 주신 대감을 이렇게 배우니 캄캄한 제 마음이 밝은 등불을 마주한 듯하옵니다. 박문수는 신이 나서 하락 변수를 읊었다. 최석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자코 들었다. 아무래도 젊은 선비가 가마를 막은 것은 우연이 아님이 분명하였다. 최석정은 박문수에게 이것저것 한참을 더 물었다. 젊은 선비 박문수는 겁도 없이 재상의 행차를 맡고는 늙은 재상을 놀리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최석정은 박문수의 배포를 높이 사 너그러이 받아 넘기고 놓아주라 하였다. 시골 선비를 속여 과거에 급제하다. 시골 선비를 속여 과거에 급제하다. 박문수는 현종 때 예조판서를 지낸 박장원의 증손인 박향한의 아들이다. 영조 4년 이인좌의 난때 종사관 통신사를 따르거나 각군영 포도청에 소속된 종육품 벼슬으로 공을 세워 영성군에 봉해진 뒤 훗날 판서에까지 올랐고 어사 노릇을 잘하여 오늘날까지 이름을 전하고 있다. 박문수는 그 생각이 기발하여 꾀가 많고 익사를 잘 부렸다. 그러나 글이나 글씨에는 그리 뛰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 요행으로 형과 나란히 소과의 첫 관문인 조시에 붙었다. 소과는 생원과 진사를 뽑는 과거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해 봄에 둘째 관문인 회시를 보게 되었다. 소과는 생원과 진시를 뽑는다고 해서 생진시 혹은 삼마시라고도 하였다. 소과는 초시와 회시 이렇게 두 차례 시험을 치른다. 두 시험에서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시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고 하급 관리도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대과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대과는 무과와 함께 초시, 회시, 전시 이렇게 세 차례 시험을 치렀다. 그러니까 소과와 대과를 합쳐 모두 5차례의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대과급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3년마다 돌아오는 쥐, 토끼, 말, 닭의 간지가 들어가는 해를 식년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식년의 과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를 식년시라고 하였다. 그 밖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치르는 중광시와 임금이 문묘에 가서 성현을 참배할 때 성균관에서 치르는 알성시 등이 있었다. 이렇듯 대과급제를 위해서는 시험을 여러 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식년이 되기 한 해 전인 상식년에 미리 소과와 대과를 조시를 치렀다. 여기에서 합격한 이들이 식년봄 한양에 모여 소과와 대과의 회시를 치르는 것이다. 회사날이 다가오자 박문수의 형은 안절부절 못하였다. 우리 형제가 그를 앞세우기엔 너무 보잘것없고 그렇다고 명필도 아닌 것이 참으로 딱하구나. 어디 떵떵거리는 집안 자제들처럼 문장을 사고 글씨를 대신할 수도 없는 처지니 이래저래 걱정이야. 과거 치를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를 어쩌한단 말이냐. 형과는 딴판으로 박문수는 큰 소리를 떵떵 쳤다. 형님, 다수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방방 곳곳에서 과장을 내놓으라 하는 문장과 글씨가 다 우리 것이 다름없습니다. 하오니 그날 써내 그쯤이야 무엇 그리 근심할 일이겠습니까? 허허, 무슨 꿍꿍에 무엇을 믿고 그리 태평한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구나. 박문수의 형은 아우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박문수는 그저 태평하였다. 과거 날이 하루하루 다가왔다. 박문수는 날마다 성 안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어느 마을에서 온 누가 글을 잘 짓고 어느 고장 누가 명필인지 수수문하고 다녔다. 그 중에는 초시를 치르지 않아 회시를 볼 자격도 없는 자가 있었다. 비록 자기는 응시 자격이 없지만 남의 시험을 대신 치러주고 덕을 보려는 자들이었다. 박문수는 그 가운데 문장이 뛰어나고 글씨를 잘 쓰기로 소문난 선비를 몇 사람 점찍어 두었다. 과거 날이 되자 박문수 형제는 각각 시지, 과거 시험을 보는 종이 시지를 한 장씩 챙겨 들고 일찍 과장으로 나아갔다. 박문수는 남의 시험을 몰래 대신하려는 선비들을 기다렸다. 이윽고 미리 낯을 익혀둔 선비들이 들어왔다. 박문수는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나라 법을 어기고 부정하게 과거를 보려는 것이 부끄럽지 않소? 박문수는 일부러 남이 들으라는 듯 목청을 높여 소란을 피울 듯이 하였다. 그러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 자제를 대신해 과거를 치르러 온 선비들이 화들짝 놀라 얼굴을 가렸다. 아이고, 제발 목청 좀 낮추시오. 일은 관에서 알면 경을 질리리요. 그러니 제발. 여기서 경을 질리리오에서 경은 몹시 심한 형벌을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를 대신 치르려던 선비들은 손을 휘휘 저으며 주위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박문수에게 다가와 싹싹 빌었다. 박문수가 비로소 모청을 낮추고 은근하게 말하였다. 좋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 어찌하면 그 입을 다물고 모르는 척 눈 감아주겠소. 당신들이 우리 형제 시지를 대신 써주면 모르는 일로 해드리리이다. 예? 선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자 박문수가 다시 눈을 부라리며 떠들어댈 기세로 달려들었다. 선비들이 박문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그리에 드리리이다. 그러니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시오 제발. 선비들은 마지못해 박문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은 박문수가 미리 궁리한 대로 돌아갔다. 박문수는 선비들을 하나하나 손짓하며 말하였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 형님의 거벽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형님의 사수를 맡아주시오. 거벽은 학식이 뛰어난 선비, 여기서는 대신 글을 짓는 일을 말하고 사수는 글을 베끼는 일을 말합니다. 박문수는 선비들에게 냉큼 형과 제 시지를 맡겼다. 선비들은 더 이상 군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선비들이 박문수 형제의 시지를 각각 받아들였다. 문장이 뛰어난 이가 한 줄 부르면 명필로 소문한 이가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렇게 하여 두 형제의 시지를 써 내려갔다. 박문수 형제가 받아보니 어느 한자 고치고 뺄 것도 없는 명문이요 명필이라 매우 흡족하였다. 박문수 형제는 그렇게 나란히 회시에 급제하였다. 그뒤 박문수는 증광시를 보게 되었다. 이번에도 초시는 어찌할지 통과하여 다음 회시를 어찌 치를지 궁금하였다. 그때 박문수의 귀를 스치고 가는 마을이 있었다. 충청도에서 온 선비가 책문에는 아주 밝다고 합디다. 향시를 거쳐 요번 증광시를 보려고 어느 객사에 와 있다던데. 여기서 책문은 과거 시험의 한 과목으로서 정치와 시사를 다룬 신문을 말하고 향시는 지방에서 보던 초시를 말합니다. 박문수는 당장 충청도 선비가 묵고 있는 객사를 물어물어 찾아갔다. 그리고는 충청도 선비를 넌지시 꿰었다. 회시가 앞이라 마음 맞는 벗길이 마땅히 서로 모여 글을 지어 보아야 할 터인데 저는 같이 공부하던 동무 중에 도움을 주고받을 리가 없어 고민이오. 듣자니 선비께서 책문에 뛰어나다 하니 함께 수렴할 겸 몇 편 같이 지어보는 게 어떻겠소. 충청도 선비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람은 한양에 내놓으라 하는 집안 선비가 틀림없어. 말하는 것도 믿음직해 보이니 같이 공부하면 나 같은 시골 선비에게 득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지는 않을 거야. 시골 선비는 선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박문수는 다시 시골 선비를 찾아갔다. 과거 날이 가까우니 오늘부터 책문을 지어봅시다. 어디 글재를 하나 내보시오. 그러자 시골 선비가 손을 내저었다. 내가 책문을 대강 엮을 줄은 아오. 하지만 글재에 밝은 것은 아무래도 시골에 맞춰 박혀 세상 물정이 어두운 나보다 한양 선비가 낫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가 한번 내보구려. 박문수도 손을 저며 몇 번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반나절 동안 이책 저책 뒤적이며 짐짓 생각을 짜 궁리하는 신용을 하였다. 이윽고 박문수가 글재를 불렀다. 그리고 또 한 번 능청을 떨었다. 이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구려. 오늘은 늦었으니 글은 내일부터 짓는 것이 어떻겠소. 그럽시다.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한지라 시골 선비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박문수와 시골 선비가 다시 만나 글을 짓기 시작하였다. 박문수는 처음에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 듯 머뭇거렸다. 그런데 웬걸 조금도 막힘없이 술술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박문수와 시골 선비는 너댓을 함께 지내며 글 공부를 하였다. 전날 시골 선비는 젊은 박문수를 내심 얕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글재를 내는 것이며 글 짓는 폼이 막힘없는 것 아닌가. 과연 문장가요? 명필이 틀림없어 나 같은 시골 선비는 감히 미치지 못하겠는걸. 그리하여 시골 선비는 박문수를 굳게 믿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막 글재를 불러 서로 글을 지으려는데 벙거지를 둘러쓴 사내가 헐레벌떡 달려들었다. 박서방님 여기 계십니까? 박문수가 내다보니 제 집 하인이었다. 하인이 숨을 몰아쉬며 다급히 아뢰었다. 안방 마님이 갑자기 가슴이 크게 아파 위독하시옵니다. 빨리 가보셔야겠습니다. 박문수는 소스라치게 놀란 체하며 주섬주섬 일어서더니 시골 선비에게 말하였다. 안사람이 종종 앓는 병이요. 한번 병이 나면 한 열흘은 심하게 앓는다오. 아무래도 급히 의원에게 가서 약을 지어와야 할 듯하오. 내가 가서 병세를 살펴보고 괜찮다 싶으면 돌아올 테니 그때 공부를 다시 시작합시다. 박문수는 그렇게 말하고 허둥지둥 객사를 나섰다. 1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박문수는 객사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시골 선비가 고개를 저으며 아무래도 돌아오기 어려운 형편인가 보다고 생각할 무렵 박문수가 다시 객사를 찾아왔다. 안사람의 병이 조금 나아졌으나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구려. 회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대 같은 선비와 더불어 학덕을 겨뤄보지 못한 게 여간 안타깝지 않소. 그래도 잠깐이나마 귀한 인연을 맺었으니 미리 약속을 하여 과장에서라도 만납시다. 그동안 박문수를 지켜본 시골 선비는 박문수를 빼어난 문장가로 여기며 우러러보던 터였다. 그래서 한자리에서 같이 과거를 치르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선선히 그러자고 하였다. 그러나 박문수의 속사정은 달랐다. 박문수가 비록 글을 짓는 데는 서툴렀지만 외우는 데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그리하여 한번 쓱 보면 대바람에 외워 줄줄 읊어대곤 하였다. 당초에 깊이 생각하는 척한 뒤 책문에 글재를 써낸 것도 그랬고 시골 선비가 그럴듯한 신용으로 보여준 글도 그랬다. 모두 시골 선비를 만나기 전에 남에게 글을 정하여 한번 듣고 외운 것이었다. 하지만 시골 선비는 그런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저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박문수와 과장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이윽고 회시 날이 다가왔다. 박문수는 방석 한 장과 크고 좋은 종이 한 장을 품고 과장 밖으로 이제나 저제나 시골 선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서성였다. 이윽고 시골 선비가 가정으로 들어서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반가운 마음에 쪼르르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박문수는 일부러 못 본 척 만척 고개를 획 돌려 버렸다. 힐끔힐끔 눈치를 살피다 시골 선비와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곧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난정을 비웠다. 시골 선비는 박문수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한양 사대부라는 것들은 정말 믿지 못할 족속이야. 분명 과장에 같이 들어가자고 언약해놓고 이제 와서 저렇게 낯짝을 싹 바꾸다니. 아마도 나와 더불어 있어봤자 저에게 별 이득이 없어 저러는 거겠지. 시골 선비는 박문수 곁으로 다가가 퉁명스레 쏘아 붙였다. 내가 온 것을 뻔히 알고도 이리 외면하다니. 이런 것이 한양 임심이고 법도요. 과거를 같이 치르기로 서로 언약해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리 쌀쌀맞게 등을 돌릴 수 있어? 박문수는 그때까지도 혹시 시골 선비와 같이 들어가지 못할까 내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먹서먹한 채로 함께 과장에 들어가 한자리 앉게 되었다. 조금 뒤 글재가 내 걸렸다. 시골 선비가 글의 첫머리를 잡고 반쯤 써 내려갈 무렵 박문수가 넌지시 물었다. 얼마나 지으셨소? 중간까지 지었소이다. 시골 선비가 제 시제를 내밀며 말하였다. 어디 잘못된 곳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구려. 그때까지 박문수는 초를 잡는 척하며 시골 선비 눈치만 보고 있었다. 제가 쓴 시지는 글자마다 먹을 흘려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박문수는 제 시지를 방석 밑에 깔고 앉은 다음 시골 선비의 초를 넙죽 받아 읽는 신용을 하였다. 그러다 반쯤 이르러 시골 선비의 시지를 말아들고 일어섰다. 아이고, 이런 소피가 급하니 조금 기다리시오. 내가 초를 잡은 것은 방석 밑에 두었으니 내가 다녀올 동안 꺼내 살펴보시오. 박문수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아는 사람이 펼쳐놓은 일산 아래 휘장으로 몸을 숨겼다. 일산은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세우는 큰 양산을 말합니다. 박문수는 휘장 안에서 시골 선비의 시지를 펼친 다음 서둘러 베껴 적었다. 중간 아래는 다른 사람의 글을 얹어 시지를 마무리하였다. 박문수는 그렇게 남의 글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진주 기생과 물 깃는 종. 진주 기생과 물 깃는 종. 박문수는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자랐다. 박문수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이었다. 박문수의 외숙부가 진주의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다. 박문수는 그런 외숙부를 따라 진주에 가서 외숙부의 책방 노릇을 하였다. 책방은 고을원의 비서를 말합니다. 그때 박문수는 진주 관야에 있던 아리따운 기생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박문수와 기생은 죽을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기로 굳게 언약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박문수가 글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리리 못생긴 계집종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갔다. 사람들이 그 계집종을 힐끔거리며 수군대었다. 쯧쯧 딱 하지. 계집이 얼마나 못났으면 30이 되도록 아직 베풀이 없어. 아마 사내와 계집이 전날 밤을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를걸. 만약 저 못난이를 가까이 하는 사내가 있다면 그야말로 적선하는 마음일 게야. 에이, 그리 도량이 넓은 사내라면 틀림없이 천지신명도 도와주실 걸세. 허허, 그렇지 그렇고 말고. 박문수는 문득 그 계집종이 가여웠다. 그날 밤 박문수는 계집종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계집종이 여느 때처럼 물동이를 이고 오자 박문수는 계집종을 불러 세웠다. 잠시 물동이를 내려놓고 들어오너라. 계집종은 책방 도령의 부름에 어리둥절하여 방으로 들어왔다. 등잔불 아래서 계집종은 잠시 꼼꼼히 살펴보니 듣던 대로 과연 박색이었다. 박색은 아주 못생긴 얼굴을 말합니다. 박문수는 계집종에게 언제부터 물 깃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누구와 사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계집종은 생김새와 다르게 생각이 깊고 마음이 고왔다. 감이 깊었다. 어연 10여 년이 흘러 박문수는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어 진주에 들르게 되었다. 초라한 행색으로 이것저것 밥을 빌어먹고 다니던 박문수는 전에 관아에서 눈에 맞아 함께 중내산에 했던 기생집을 찾아갔다. 대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기생의 어미가 나왔다. 어미는 박문수를 빤히 보며 갸웃거렸다. 요상하다 요상해. 박문수는 모르는 척 물었다. 어째 그러시오? 태기 예전에 이곳 관아에서 책방 노릇하던 박도령과 하도 닮아 그러오. 그제야 박문수는 아는 척을 하였다. 하하, 내가 바로 그 박도령일세. 어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시오. 도련님이 이렇게 비렁뱅이가 되다니. 어쨌거나 안에 들어와서 밥이라도 자시고 가오. 박문수는 어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기생의 안부부터 물었다. 자네 딸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지금 사또 수청을 들고 있을지요? 동원에 북박여 나오지도 못한다오. 그나저나 도련님은 이게 어찌된 일이시오? 동헌은 골원이나 수령이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어미가 꼬치꼬치 물었지만 박문수는 어물어물 둘러대었다. 어미는 곧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다. 얼마 뒤에 대문이 열리고 신발 끄는 소리가 났다. 기생이 돌아온 것이다. 부엌에서 기생과 그 어미가 저희끼리 수군대었다. 얘야, 예전에 떠났던 박도령이 왔다. 언제 왔수? 무슨 일로 왔답디까? 차림꼴이 참 가엾더구나. 다 찢어진 가세, 꾀죄죄한 누더기를 걸친 꼴이 꼭 빌어먹는 처지인가 보더라. 그리된 곡절을 물었더니 제 외가에서도 쫓겨났다더라. 그래서 이리저리 빌어먹다가 얘까지 왔다는구나. 이곳 관야에 아는 얼굴이 많으니 아마 돈양이나 얻을까 해서 온 눈치더라. 그러자 기생이 발끈하였다. 그런 말을 무엇하러 내게 하오. 너를 보자고 찾아온 모양인데 한번 들어가 보려무나. 보면 무얼 하오. 그럼 화상은 꼴도 보기 쉽지 않소. 내일이 병사 생신이라 초성루의 골 수령들이 다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오. 관아에서 우리 기생들끼리 잘 차려입고 나오라고 엄한 분부를 내렸소. 장롱 안에 새로 지은 치마 저고리가 있으니 그것이나 좀 꺼내주오. 네 옷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어찌 알아? 네가 찾아가거라. 이윽고 기생이 장뜩 골이 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기생은 행색이 허름한 박문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장롱을 뒤져 옷을 꺼내 들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횡하니 나가버렸다. 기생이 돌아가고 난 뒤 박문수는 그 어미를 불러 말하였다. 어허, 주인이 이렇듯 쌀쌀맞으니 내가 어찌 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있겠나? 지금 가겠네. 기생의 어미가 박문수의 소매를 잡으며 말렸다. 아이고 도련님, 철이 없어 분별 없는 계집을 무얼 그리 탓하시오. 가더라도 밥이 다 됐으니 잠깐 앉아 한술 뜨고 가시오. 먹고 싶지 않네. 자네라면 목구멍에 밥이 선선히 넘어가겠나. 박문수는 그렇게 뿌리치고 훌쩍 기생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 길로 물길동 계집종을 찾아갔다. 계집종은 아직도 관아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저만치 물동이를 이고 오는 계집종이 보였다. 계집종이 가까이 다가오며 머뭇머뭇하였다. 그러더니 나그네의 꾀죄죄한 행색을 요리조리 살피며 중얼거렸다. 요상하다, 요상해. 사람을 보고 어찌 요상하다 하는고. 지금 댁의 모습이 전에 이 골책방으로 계시던 도련님 같아 하도 요상해서 하는 말이랍니다. 어허, 그래. 내가 바로 그 박도령일세.
계집종이 화들짝 놀라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다짜고짜 박문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옷구름에 눈물을 찍으며 눈시를 붉혔다. 도련님, 이게 어찌 된 사연이며 이 꼴은 또 뭐랍니까? 행생이 어찌 이렇답니까? 아니,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쇠내의 집에 멀지 않으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박문수는 계집종을 따라가 보니 계집종의 집은 2억 칸짜리 오두막이었다. 방에 들어가 앉자 계집종이 울먹이며 박문수가 거짓골이 된 사연을 꼬치꼬치 물었다. 박문수는 아까 기생어미에게 하던 대로 둘러대었다. 그러자 계집종은 더욱 흐느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어쩌면 일이 된단 말입니까? 쇠내는 그런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도련님께서 잘 지내고 계신 줄로만 믿었지요. 도련님이 이 지경이 되실 줄 알았다면 쉰낸 어찌 목구멍에 밥을 넘기고 발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거나 비록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오셨으니 이곳에서 편히 묵으셔요. 그러더니 고리짝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고이 간직해둔 때깔고 명조 단벌이었다. 우선 그 누더기부터 벗으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셔요. 귀한 명주 옷 같은데 어디서 난 게냐? 쉰내가 몇 해 동안 무르기로 푼푼히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겁니다. 좋은 명주를 골라 싹을 주어 지은 옷이랍니다. 살아생전 도련님을 다시 뵙게 되면 드리려고. 계집종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였다. 박문수도 눈시울이 시큰거렸으나 짐짓 손을 내저었다. 됐다, 됐어. 나중에 입을 테니 아직은 그냥 두어라. 내가 이곳에 올 때는 찢어진 갓에 해진 누더기를 거쳐왔는데 갑자기 새 옷을 입고 나서면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의심하지 않겠느냐. 계집종은 마지 못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쪼르르 부엌에 나가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부엌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계집종이 마치 누구를 나무라듯 점점 목청을 높이더니 곧이어 쨍그랑쨍그랑 사발 깨지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박문수가 이상하여 계집종을 불렀다. 요 소란스러운 까닭이 무엇이냐? 별일 아니옵니다. 이곳 남쪽 지방에선 집집마다 귀신을 섬기는 풍속이 있습지요. 쉰내도 도련님이 떠나신 뒤 쉰이를 차리고 아침 저녁으로 치성을 드렸답니다. 부디 도련님이 잘 되셔서 세상에 크게 이름 떨치시기만을 빌었답니다. 만약 그 귀신이 영험하다면 도련님이 오늘날 어찌 이 지경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치성을 올리던 그릇을 다 깨버리고 신주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박문수는 계집종의 갸륵한 정성에 더욱 가슴이 뭉클하였다. 박문수는 계집종이 차려온 저녁을 맛있게 먹고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날이 밝기도 전에 박문수는 아침밥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내가 가볼 때가 있느니라. 박문수는 서둘러 아침밥을 먹고 계집종의 집을 나섰다. 그러고는 곧장 촉성루로 향하였다. 촉성루에 이른 박문수는 누대 밑을 두리번거리며 숨을 곳을 찾았다. 해가 뜨자 관아의 구실 아치며 관아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구슬 아치는 곽 관아의 벼슬 아치 밑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고 관노는 관가에 속한 노비를 말하지요. 비를 쓸고 자리를 깔아닦고 부산을 떨며 잔치 준비를 하였다. 이윽고 떡하니 잔치상이 차려지고 병사와 본관 사또가 나왔다. 이웃골 수령도 여 남은 명 모였다. 웃고 떠들며 막 잔치가 오러질 무렵이었다. 누대 아래 몸을 숨기고 있던 누더기 차림에 박문수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박문수는 누대 위에 올라가 병사에게 말을 건넸다. 지나가던 길손이 이렇듯 큰 잔치를 만났으니 한입 거들고 싶소이다. 병사가 제 잔칫날이라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구석에 앉아 구경하는 거야 안 될 거 있겠느냐. 곧이어 떡벌어지게 차려진 잔치상 위로 흥겨운 풍악이 울렸다. 본관 사토의 등 뒤에는 알록달록한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은 진주 기생이 연신 생글거리고 서 있었다. 병사가 기생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요즘 사또의 마음은 온통 저 계집에게 있는 모양이오. 그래서인지 고을 이래는 아예 예전 같지 않게 시들하다가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예전 같지 않게 시들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본관 사또가 손을 내저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계집이 어찌나 새침하고 뻗대는지 저는 그리 탐탁지가 않습니다. 병사가 기생을 돌아보며 껄껄 웃었다. 저 계집이 사또의 애간장을 그리도 태운단 말이지. 그렇다면 오늘은 네가 잔치행을 도도 보겠느냐? 병사는 기생들어 잔치상을 돌아가며 손님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 기생이 차례차례 술을 따르며 다가오자 박문수도 술잔을 쑥 내밀었다. 이 사람도 술을 좋아하니 내게도 한 점 부어주게. 병사는 웬 비렁뱅이가 끼어들어 설치는 것이 못마땅하였으나 호기롭게 말하였다. 그럼 오늘 같은 잔칫날에는 그자도 손님이니 따라주어라. 그러나 술을 따르던 기생은 박문수 앞에 이르러 치맛단을 감으며 쌀쌀맞게 횡하니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통인에게 술을 따라 건네주며 말하였다. 통인은 관가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옛다. 저 손님에게 갖다 주어라. 박문수가 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나도 어엿한 손님이고 사내라네. 나도 기생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싶다네. 그러자 병사와 본관 사또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내 처지에 어찌 기생이 따라주길 바라는고. 네 처지에 어찌 기생이 따라주길 바라는고. 병사의 얼굴에 불쾌한 기운이 역력하였다. 하지만 오늘 잔치의 주인 체면에 너무 야박하게만 굴 수 없는 노릇이었다. 병사가 마지못하여 끙 하더니 기생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눈치를 살피던 기생이 떨뜨름하게 박문수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러나 기생은 박문수와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술잔을 다 채우고는 이번에도 횡하니 치맛바람이 일도록 돌아섰다. 박문수는 일부러 컥컥 소리를 내며 술을 들이켰다. 박문수는 잔을 비우고 잔치상을 휘 둘러보았다. 다른 사람들 앞에는 상다리가 휘게 음식이 놓였는데 제 앞에는 접시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다 같은 양반인데 어찌 이리 음식이 위아래가 있을꼬. 박문수가 좀 구시렁대자 본관 사또가 그만 발끈해서 얼굴을 붉혔다. 이놈, 어른 노는 자리에서 어찌 이리 성가시게 구느냐. 그만큼 얻어먹었으면 제 갈대로 갈 것이지 웬 군소리가 그리도 많아. 박문수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였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어른이 아니란 말이오. 이미 처자식이 있고 머리와 수염 한자나 되고는 내가 어찌 어린아이란 말이오. 그러자 본관 사또가 버럭 호통을 쳤다. 이놈이 빌어먹는 주제에 미치기까지 한 모양이구나. 당장 저놈을 쫓아내라. 본관 사또의 불호령에 누대 아래에 있던 구실 아치며 관노들이 박문수를 손짓하며 썩 나오라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박문수는 태평스럽게 앉아 뻗대는 것이었다. 내가 왜 내려가느냐. 내려가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려가야지. 본관 사또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서 빗대를 세웠다. 저놈이 정녕 미쳤놈이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리지 않고 뭐하는 게냐. 본관 사또의 호령에 질겁한 구실아치도 동인들이 우하고 달려들어 박문수의 팔을 잡아 끌고 등을 떠밀었다. 박문수가 그것을 뿌리치며 버럭 호통을 쳤다. 내가 아니라 니놈들이 나가야지. 그때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우르르 뛰어들며 외쳤다. 아맹어사 출도요. 그 소리에 병사와 본관 사또를 비롯하여 잔치상에 앉아있던 여러 고을 수령의 낯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병사와 고을 수령들이 버선발로 허둥지둥 꽁무니를 빼어 누대 아래로 내려갔다. 박문수가 껄껄 웃으며
병사가 앉았던 자리를 자주하고 앉았다. 진짜 그리할 일이지. 이윽고 병사를 비롯하여 각 골 수령들이 의관을 새로 하고 한 사람씩 올라와 어서 앞에 엎드렸다. 박문수는 병사와 수령들의 인사를 받으며 그동안 살핀 고을의 살림살이와 형편을 조목조목 묻고 쟁겼다. 마지막에 박문수는 진주 기생과 그 어미를 불러들였다. 박문수가 말하였다. 몇 년 전에 너와 내가 나누던 정이 어떠하였느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지언정 우리가 살갑게 지내기로 한 굳은 약속은 변치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비록 거짓골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정을 생각하면 좋은 말로 위로를 해야 옳지 않느냐. 헌데 어찌 모른 척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도 쌀쌀맞게 괄시를 한단 말이냐. 동량은 안 주고 쪽방만 깨버린다더니 정녕 너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괘씸한 것을 보아서는 마땅히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일 일이나 너를 죽여 무엇하겠느냐. 여봐라. 차후로 저 계집이 함부로 사람을 괄시하고 자별하는 일이 없도록 따끔하게 볼기를 쳐라. 박문수는 다시 기생의 어미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네 어미는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좀 알더구나. 네 어미를 보아서 네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니 그리 알라. 그나마 정이 있고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 같은 네 어미에겐 쌀과 고기를 얼마간 내주도록 할 것이다. 박문수는 곧이어 물깃는 계집종도 불러오라 하였다. 물깃는 계집종이 눈이 휘둥그레져 불려왔다. 박문수는 누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계집종을 곁에 앉게 하였다. 내가 이 고을에 들러 겪어본 이 중에 진정 사람의 도리를 알고 마음 고운 이는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 이제부터 이곳 행수 기생으로 삼아 다른 기생들을 이끌게 하고 대신 행색만 보고 괄시를 하던 저 기생은 앞으로 물 깃는 일이나 시켜라. 박문수는 고을 이방을 시켜 물깃는 계집종에게 200냥을 건네주고 떠났다. 하루아침에 기생과 물깃는 계집종의 저지가 뒤바뀐 것이다. 끝.